한겨울 저녁을 지나 으스름 달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간. 서울 외곽의 한 달 동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으아! 말을 못하는 7살 아이의 비명이었습니다. 골목 깊숙한 곳, 낡은 슬레이트 집 앞에서 한 무리의 사내들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그 노인의 손에는 연탄 집게가 들려 있었고 아이는 필사적으로 금고를 안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아이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노인을 둘러싸며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이가 내는 소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아이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금고를 가지고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낡은 금고 안에 목숨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금고를 품으로 꼭 안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노인과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을 때 이웃집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너 시간 후, 그 집 안에서 무언가 철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쇠망치로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 뭔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노인의 거친 신음소리. 대체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말 못하는 아이는 왜 그토록 금고를 품으려고 했던 걸까요? 금고 속에는 어떠한 비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진실을 밝히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행운이 퍼져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영수 72.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가족만큼은 끔찍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김말순과 단칸방에서 시작해 온갖 꾸준 일을 하며 아들 도철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비록 새빵살이는 면치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셋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값싼 소주 한 잔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아내 말순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영수는 손이 닿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 경비, 공사장 막노동, 식당 설거지. 하지만 암세포는 영수의 절박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순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말순은 그의 겨울, 영수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가 신경 쓴 것은 방 구석의 낡은 철제 금고였습니다. 말순은 죽어가면서도 그 금고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고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수는 그것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금고는 열쇠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칠은 벗겨지고 녹이 슬어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영수의 손을 잡고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영감, 금고,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도철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가 인도로 돌진했고 도철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관 앞에서 시체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7살 손자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빠의 사고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이 돌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가 민준이를 밀어냈고 민준이는 살았지만 아빠는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을 열면 비명만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너무 커서 뇌가 말하는 기능을 차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했지만 치료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3일 후 며느리가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끌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민준이를 영수 앞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못 키워요. 저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이 애를 키워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버님이 키우세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영수가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엄마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하루아침에 조선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72의 나이에 말 못하는 7살 손자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영수는 민준이를 데리고 아내가 살던 그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동네 꼭대기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낡은 슬레이트 집.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인 곳. 겨울에는 연탄을 떼야 하고 여름에는 비가 새는 곳. 영수는 다시 폐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남들이 버린 종이와 박스를 주웠습니다. 허리는 굽고 손은 트고 발은 부르텄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5,000원, 잘해봐야 10,000원. 그 돈으로 민준이와 둘이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릴 것이 뻔했고 선생님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는 하루 종일 좁은 방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영수가 폐지를 주우러 나가면 민준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장난감도 없는 방에서 그저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고장나서 더 이상 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영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준이가 방 구석의 낡은 금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판에 볼을 비비고 녹슨 표면을 쓰다듬고 금고에 귀를 대고 무언가를 듣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워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금고는 할머니 말순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것이었으니까 민준이에게는 할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영수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지? 할비도 보고 싶단다. 그 더러운 거 만지지 말고 이리 와.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고를 놓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떼어놓으려 하자 민준이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영수는 할 수 없이 민준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이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영수가 나간 사이 민준이는 항상 금고 앞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이불 속에 있던 아이가 돌아오면 금고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 금고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금고의 다이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고장나서 돌아가지도 않는 다이얼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귀를 대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금고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영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이가 정신적으로 더 이상해지는 것은 아닐까? 금고에 집착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었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목격했던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동네는 좁았습니다. 집과 집 사이가 가까워서 옆집 사람이 밥 먹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니 소문도 빨리 퍼졌습니다. 영순의 이웃에 사는 박씨 아줌마가 처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낙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영순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창문 틈으로 민준이가 금고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씨 아줌마는 곧바로 동네 슈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거 알아? 영순의 손자 맨날 금고 붙들고 있던데?
다른 아줌마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금고? 그 낡은 고철 말이야? 그래. 근데 말이야, 저번에 보니까 아이가 그 금고를 안 놓으려고 하더라고. 영수 씨가 떼어놓으려 해도 안 놓고. 뭔가 수상하지 않아? 다른 아줌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순이 죽을 때도 그 금고 붙들고 있었잖아. 혹시 안에 뭐가 들었나? 귀금속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돈? 에이, 그 가난한 집에 무슨 돈이 있겠어. 그래도 뭔가 있긴 있나 보지. 아이가 저렇게 집착하는 걸 보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누군가는 금고 안에 금부치가 있을 것이라 했고, 누군가는 훔친 작물들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누군가는 영수가 며느리가 남기고 간 돈을 금고에 숨겨놓았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소문은 더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심상치 않아. 맨날 금고만 붙들고 있고 말도 못하고. 혹시 영수 씨가 뭘 숨기려고 아이를 협박하는 거 아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 신고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관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동복지과 소속이었고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폐지를 주우러 나간 사이 복지 직원이 영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혼자 있었지만 문을 열어줄 수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가 누가 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지 직원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방 구석에서 금고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먼지가 쌓인 바닥, 낡은 이불, 그리고 금고를 껴안고 떠는 아이. 복지 직원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박씨 아줌마를 찾아가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박씨 아줌마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금고에 집착한다는 것, 영수가 아이를 금고에서 떼어내려고 한다는 것, 새벽에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 복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가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동복지과에서 방문했습니다. 민준 군의 양육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영수는 그 쪽지를 보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복지과에서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수는 민준이를 학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역시나 금고 앞에 있었습니다. 영수는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준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너를 때린다고 생각하나 봐.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적 없잖아. 그치?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손주를 학대하는 나쁜 할아버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 금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말해줄 수 없어? 민준이는 대답 대신 금고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다그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 직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도 함께 왔습니다. 영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 씨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서 확인차 왔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일단 아이 상태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복지 직원과 경찰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금고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복지 직원이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봐. 무섭지 않아?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고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저 금고에 뭐가 들어있나요? 복지 직원이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려서 열지도 못하는 고철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저렇게 집착하는 거죠? 그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서. 복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팔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멍이나 상처는 없었습니다. 일단 아이에게 폭력의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 직원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좁고 추운 방, 낡은 가구, 먼지가 쌓인 구석. 그리고 말을 못하는 아이. 양육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도 가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태로는 아이의 건강한 발달이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형편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복지 직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민준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복지 직원과 경찰이 나간 후 영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이웃들의 의심도 받고 복지과의 감시도 받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금고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동시에 답답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어떡하면 좋지? 하지만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금고를 꼭 껴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쾅쾅쾅.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소리 1년 전에도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아들 도철이가 죽기 몇 달 전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그 사람들.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좁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40대 남자 김 사장이었습니다. 험악한 인상에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김 사장은 영수를 보자마자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영수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영수는 비틀거렸습니다. 일 흔들의 노인이 감당하기엔 그 힘은 너무 셌습니다. 김 사장은 영수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님, 오래간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조여왔습니다. 아들 빚 기억하시죠? 원금 5천만 원. 1년 전에 빌려간 돈. 근데 이자가 불어서 이제 1억이 넘었어요. 아드님은 죽었고 며느리는 도망갔고. 그럼 아버지인 당신이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돈 없다고? 알아요. 폐지나 주우시는 거. 하루에 10,000원도 안 벌잖아요. 그걸로 언제 빚을 갚아요? 영감님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요? 김 사장이 영수를 놓아주었습니다. 영수는 기침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김 사장은 영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돈 없으면 이 집이라도 내놔요. 땅값이라도 챙겨야죠. 여기 재개발 들어온다며? 그럼 보상금 나오잖아요. 그거라도 받아야겠어요. 이 집은 안 됩니다. 우리 민준이랑 살 곳은 여기뿐이에요. 시끄러워. 김 사장이 영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갈비뼈에 통증이 왔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야들아, 들어가서 돈 될 만한 거 다 끄집어내. 사내들이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서랍을 뒤지고 이불을 들추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 옷가지가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영수를 밀쳤고 영수는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영수는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안 돼요. 그만두십시오. 하지만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내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금고 있습니다. 금고? 열어봐. 사내가 금고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민준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아, 으아. 민준이는 사내의 다리를 밀쳤습니다. 7살 아이의 힘이었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에 사내는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이는 금고 앞으로 달려가 그것을 온몸으로 감쌌습니다. 뭐야, 이 녀석이. 사내가 민준이를 밀쳤습니다.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민준이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금고를 놓지 않았습니다. 으악. 민준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내들이 민준이를 거칠게 밀어붙이려는 순간 영수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평생 굽실거리며 살아온 72 노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연탄 집게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에게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놈들, 내 새끼한테 손대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 연탄 집게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평생 폐지나 줍던 늙은 손이 그날만큼은 전사의 손이 되었습니다. 사내의 머리로 향한 연탄 집게를 사내가 팔을 막았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내의 팔이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으악! 이 미친 영감! 사내들도 당황했습니다. 진짜 죽일 기세였습니다. 영수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영감 진짜 미쳤어요. 야, 물러서. 김 사장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음번 영수의 연탄 집게는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날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놓지 않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혀를 찼습니다. 재수없게. 미친놈들이네. 야, 가자. 일주일 준다. 딱 일주일. 그때까지 돈 없으면 진짜 포크레인 끌고 와서 이 집 다 밀어버릴 거야. 알았어? 사내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나갔습니다. 마당에서도 욕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영수는 연탄 집게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금고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축 늘어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영수는 놀란 민준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 결과 민준이가 놀란 것 외에는 외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빠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조심해야 했으나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치료비도 50만 원이었습니다. 영수는 돈이 없었습니다. 지갑에는 2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영수는 의사에게 사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갚을 테니.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일단 안심시켜주고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눈만 멀뚱멀뚱 영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영수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곧 끝나. 할비가 여기 있어. 치료가 끝나고 영수는 민준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랍은 뒤집어지고 이불은 찢어지고 그릇은 깨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민준이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깨진 그릇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찢어진 이불은 꿰맸습니다. 한참을 청소했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금고를 껴안았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준아, 왜 저걸 그렇게 지키는 거야? 저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만 민준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금고를 꼭 껴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금고 안에 뭐가 들었길래. 아니, 애초에 열쇠도 없어서 열지도 못하는 빈 금고인데.
왜 손자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걸까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빚쟁이들이 다시 올 것입니다. 이번엔 정말로 집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과에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이 알려지면 민준이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영수는 절망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고 있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 금고가 뭔지, 왜 민준이가 저러는지. 영수는 죽은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침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영수는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준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금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영수는 잠이 깼습니다. 민준이가 다이얼을 돌리는 것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그 다이얼은 고장나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준이는 그것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뭐 하는 거야? 영수가 일어나려는 순간, 콰당!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영수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고장났다고 생각했던 금고가 열린 것입니다. 1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금고가. 이게 어떻게? 영수가 다가갔습니다. 민준이가 금고 안을 가리켰습니다. 영수는 손전등을 켜고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금고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실망했습니다. 역시 빈 금고였구나. 하지만 곧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고의 안쪽 벽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손전등을 금고 안쪽에 비췄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못으로 긁어 새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 영감 바닥을 봐. 민준이가 알려줄 거야. 마이너스 말순.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아내 말순의 글씨였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새겨놓은 글씨였습니다. 여보. 이게. 민준이가 금고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영수는 금고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바닥 철판이 이상하게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이 슬어 철판이 벌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수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철판 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넣었습니다. 철판이 끼익거리며 들려졌습니다. 그 아래 겹겹이 비닐로 쌓인 두툼한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뜯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뜯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와 한쪽을 잡아주었습니다. 둘이서 비닐을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험 증권 2장, 통장 하나, 그리고 편지 한 통. 영수는 보험 증권을 펼쳤습니다. 하나는 아들 도철이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수익자는 박영수. 보험금은 5억 원. 다른 하나는 아내 말순의 이름으로 된 암보험과 사망보험이었습니다. 수익자는 역시 박영수. 보험금은 합쳐서 4억 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말순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1억 원. 총 10억. 영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것을 준비해뒀다니. 영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아내 말순의 글씨였습니다. 영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 집안에 큰일이 닥쳤을 겁니다. 영감 미안해요.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요. 3년 전부터 나는 몰래 보험을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 도철이 이름으로 생명보험. 하나는 내 이름으로 암보험이랑 사망보험. 그리고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서 통장에 모아뒀어요. 당신은 늘 그랬죠. 쥐꼬리만 한 생활비로 무슨 보험이냐고. 하지만 영감 나는 알았어요. 우리 도철이가 하는 일이 위태롭다는 걸. 며느리 마음이 집에 없다는 걸.
언젠가 우리 가족에게 큰 불행이 올 거라는 걸.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혹시라도 도철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과 민준이는 어떡하나.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매달 생활비에서 10,000원씩, 20,000원씩 아꼈어요. 당신 몰래. 그리고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 도철이가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만약 내가 암에 걸리거나 죽으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그 말을 듣고 결정했어요. 혹시 모를 불행을 대비해서 이 돈만큼은 지켜놓자고. 하지만 영감, 이 돈을 며느리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그 며느리는 분명 돈을 들고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준이는 어떡해요? 그래서 나는 이 서류들을 금고 밑에 숨겼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낡은 금고 밑에. 그리고 민준이한테 비밀을 맡겼어요. 영수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가 이런 것을 준비했다니. 혼자서 말없이 몰래.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 민준이한테 가르쳤어요. 민준이는 똑똑한 아이예요. 5살 때부터 금고 여는 법을 가르쳤어요. 다이얼을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그리고 금고 안쪽에 글씨를 새겨놨어요. 민준이한테 읽어줬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해둔 거야. 나중에 할아버지랑 민준이가 아주 힘들 때, 나쁜 사람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괴롭힐 때, 그때 민준이가 할아버지한테 알려줘야 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할머니 약속할게. 그 전까진 절대 말 안 할게. 엄마한테도 말 안 할게. 우리 민준이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할머니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아이예요. 영감, 이 돈으로 빚을 갚으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민준이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꼭 말문이 트이게 해주세요. 민준이는 지금 말을 못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사랑해주세요. 영감, 평생 고생만 시키고 먼저 가서 미안해요. 당신을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하늘에서도 사랑할 거예요. 부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당신의 아내 말순. 편지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바닥을 쳤습니다. 여보, 여보, 으흑. 어떻게 이걸 혼자서. 영수는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 말없이 뒤에서 지켜주던 아내. 그 아내가 죽어가면서도 남겨질 가족을 위해 이런 것을 준비해뒀다니. 민준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영수는 민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 약속 지켜줘서. 할아버지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민준이는 영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 할아버지를 지켰다는 뿌듯함.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그리운 슬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금고를 사이에 두고. 그 금고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고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상자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금고를 사이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희망이 보였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네, 보험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제 아들 박도철이와 제 아내 김말순이. 보험금은 생각보다 빨리 처리되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도철이의 사망보험금 5억 원. 말순이의 암 진단 보험금과 사망보험금 합쳐 4억 원. 통장에 모아둔 돈 1억 원. 총 10억. 영수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영수는 즉시 김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사장님, 돈 마련했습니다. 내일 갚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 사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영감님이 어떻게 그 돈을? 제 아내가 준비해뒀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김 사장은 혼자 왔습니다. 사내들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영수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김 사장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1억 2천이었는데 뭐 1억만 받겠습니다. 영감님 형편도 어려우시니까. 영수는 놀랐습니다. 김 사장이 이자를 깎아준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지난번에 아이가 그러는 거 보고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미안했어요. 김 사장은 차용증을 꺼내 영수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빚은 없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부디 손주 잘 키우세요. 김 사장이 돌아섰습니다. 영수는 그의 등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사장이 떠나고 영수는 차용증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해냈다. 민준아, 우리 해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후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영수가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1년 전 민준이를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 아버님.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영수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민준이 보러 왔어요. 그리워서요. 며느리는 영수를 지나쳐 방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막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합시다. 며느리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곧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 보험금 나왔다면서요? 제 남편 보험금인데 제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배우자인 제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영수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소. 이 보험금은 내 아내가 준비한 거요. 수익자가 나로 되어 있소. 당신 이름은 없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시어머니가 왜? 내 아내는 당신을 믿지 않았소. 당신이 돈을 들고 도망칠 거라는 걸 알았소. 그래서 수익자를 나로 해놨소. 그리고 아내 말이 맞았소. 당신은 민준이를 버리고 도망갔소.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민준이 양육권이라도 제가 키울게요. 제가 엄마잖아요. 영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양육권? 1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사람이 법대로 합시다. 법원에 가면 누가 이길 것 같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가시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당신은 이미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오. 며느리는 결국 욕설을 퍼붓고 떠났습니다. 영수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금고 옆에 앉아 창문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이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민준이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영수와 민준이는 달동네를 떠났습니다. 남은 돈으로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슬레이트 집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방이 2개 있었고 보일러도 잘 나왔고 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민준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월세는 30만 원. 장사는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에 23만 원은 벌 수 있었습니다.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민준이는 매주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은 친절한 여자분이었습니다. 민준아, 안녕. 나는 김 선생님이야. 우리 친구 할까? 민준이는 치료사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치료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준이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치료사에게 그림을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끄는 그림, 금고 앞에 앉아 있는 자신의 그림. 민준아, 할머니를 많이 사랑했구나.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을 거야. 민준이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뒀잖아.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민준이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그리고 민준이가 말을 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민준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도 민준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셔. 할아버지가 얼마나 민준이를 사랑하는지 아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않아도 돼.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수학급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손짓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영수는 가게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화분 몇 개를 놓으니 보기 좋았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민준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란 모자를 쓰고 책가방을 메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로. 민준아, 왔어? 영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영수에게 안겼습니다. 오늘 학교 재밌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민준이가 손을 잡고 걷는 그림. 우와, 민준이가 그렸어? 정말 잘 그렸다. 민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민준아, 간식 먹을래? 할아버지가 호빵 샀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호빵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호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민준이의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맛있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민준이의 눈빛을 보며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민준이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1번, 2번.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하.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영수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응? 민준아? 발. 민준아.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 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여기 있다. 영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민준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년 반 만에 돌아온 손자의 목소리. 그것은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했습니다. 영수는 민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보고 계실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가게 밖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껴안고 우는 모습.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민준이를 데리고 특별한 곳에 갔습니다. 아내 말순의 산소였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
그곳에 말순이 묻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왔소. 민준이가 말을 했소. 오늘 처음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말순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비해둔 덕분에 우리가 살았소. 빚도 갚고 민준이 치료도 받고. 정말 고맙소. 평생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 제대로 못했는데. 미안하고 고맙소. 민준이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약속 지켰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마치 말순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와 민준이는 한참을 묘지에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거실에 놓인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금고. 이제는 가족의 보물이 된 금고. 민준이는 금고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행복해하세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금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듣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영수가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금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내 할아버지, 너 정말 대단해. 할머니 약속을 끝까지 지켰잖아. 말도 못하면서 맞으면서도.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건 할아버지를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지켰어요. 영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응?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할 거예요. 응? 나중에 제가 커서 할아버지를 꼭 지킬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지킨 것처럼요. 영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우리 민준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금고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열쇠는 없지만, 비록 녹이 슬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희생, 그리고 희망. 2년 후, 민준이는 이제 평범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밝게 웃고 친구들과 놀고 학교 생활을 즐겼습니다. 말도 또렷하게 잘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이었습니다. 많이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민준이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깨끗하게 닦인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상징이 된 금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물었습니다. 이 금고는 뭐예요? 그러면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예요. 어느 날 민준이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와, 민준아. 너희 집에 금고 있네? 신기하다. 응. 우리 할머니 거야. 안에 뭐가 들어있어? 민준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 말순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받았던 편지가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아니야.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여기엔 할머니 사랑이 들어있어. 그리고 할아버지를 지킨 용기도 들어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희망도 들어있어.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금고를 다시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아버지 잘 지키고 있어요. 저녁 무렵 영수와 민준이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민준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할아버지,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가족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대요. 맞아. 선생님 말씀이 맞아. 할아버지. 응? 할머니는 천국에서 우리 보고 계시죠?
영수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준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서. 민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고맙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줘. 그것만으로도 할아버지는 충분해. 그래도요. 저도 할머니처럼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어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우리 민준이. 두 사람은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릇을 닦고 영수가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금고는 그들 옆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낡고 녹슬었지만 그 금고는 이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영수는 민준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민준이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오.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말순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금고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내 말순이 나타나 미소를 짓는 꿈. 그녀는 말없이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낡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 속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위해 말없이 준비하는 사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다시 일어서는 희망.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랑이 숨어 있지 않나요? 낡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물건이, 말없이 당신을 지켜주는 누군가의 노력이. 오늘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언젠가 누군가의 금고가 되어 그 사람을 지켜줄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이 이야기의 따뜻한 사랑과 행운이 퍼져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